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명절 때 선물로 받은 좋은 음료나 과자가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걸 왜 아직 안 드셨어요? 혹시 자식들 오면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좋은 건 자식 주려고, 맛있는 건 손주 오면 꺼내주려고,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셨던 분들. 사실 이게 냉장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랍 안에 모셔둔 좋은 화장품 선물 받았는데 아직 뜯지도 않으신 거 있지 않으세요? 옷장 안쪽에 걸려있는 좋은 옷, 어딘가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두셨는데 그 특별한 날이 아직도 안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을 허락해 드릴 겁니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 아침 일어나는 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봐주세요. 남편분이나 아내분 혹은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분한테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신으신 신발이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언제 사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셨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 모아둔 돈은 늘 다른 곳에 먼저 썼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였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써야지. 그 나중이 오셨나요?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했고 취직도 했고 자기 살림을 꾸립니다. 집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매달 내야 했던 큰 지출들도 하나둘 정리가 됐습니다. 숙제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숙제가 끝났는데 여전히 지갑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처럼 아끼고 습관처럼 참고 습관처럼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사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절을 몸으로 견디며 살아내셨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아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며 자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시절에는 절약이 생존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고 내 몸 하나 아끼는 것보다 가족의 배를 채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그때와 다릅니다. 더 이상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습관으로, 그 시절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살이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시고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시는 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여행이었는데 출발 전날 밤에 딸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냥 그 돈으로 너 월세 보태줄 걸 그랬나?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신나서 여행 다녀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그 여행에서 생전 처음으로 온천을 해보셨대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눈물이었다고요. 그분이 돌아와서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뜻하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그 말에 딸도 같이 울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셨던 게 언제였나요? 진짜 맛있다고 느끼면서 밥을 드신 게 언제였나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어보신 게 언제였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인정을 본인이 스스로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끼셔도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숙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돈 쓰면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아파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냥 차라리 모아뒀다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돈,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당연히 써야 하는 돈이고 이 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생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집 살 때 보태준다든지 손주 학비를 보태준다든지 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남겨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십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속이 가족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냐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 이야기요. 평생 사이 좋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자식에 대한 최선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70살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쓰신 거예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보내오시는 사진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우리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따른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부모가 즐겁게 사시는 모습, 그걸 보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나이가 들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그냥 아끼며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돈 아껴서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돈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 그게 자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면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을 덜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즐겁게 활기차게 사는 것이 결국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품위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삶의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부모님,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한 모습은 자식의 가슴 속에 평생 남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사도 되나? 이 돈이면 손주 용돈이나 줄 걸 그랬나? 남들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고 뼛속 깊이 새겨진 가치관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감각은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신 분들한테는 이런 감각이 없거든요.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몸에 밴 분들만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그 감각이 이제는 여러분을 조금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아끼며 사신 이유가 뭐였나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미래를 위해서였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미래가 됐습니다. 지금이 그 미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은 소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뇌가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쓰면 불안해지고 아끼면 안심이 되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늘 제일 싼 것만 고르셨다면 오늘은 한 단계 위를 골라보세요. 딱 그것만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드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인식, 그게 자존감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라고 사양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겸손이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놓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사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나이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 돈 아껴서 자식한테 놔줄 것이지 라는 말이 들릴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저분은 나이가 드셔도 참 멋지게 사시네 라는 말을 듣는 게 절약하다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기 위한 마음, 훈련법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스스로에게 칭찬해 보세요.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났네, 잘했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뭔가를 사거나 경험할 때 이게 아깝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에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해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나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소비를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새 TV를 하나 사면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소리도 좋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원래 있던 TV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경험은 다릅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떠났던 여행, 처음으로 들어본 클래식 공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림 그리기 수업,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고 이야기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담스러운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 근처 유명한 맛집 동네 산책길에서 처음 가보는 카페, 이런 것들도 충분한 경험이 됩니다. 가까운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75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해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셨대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다고 창피하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엔 다 이래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열리셨는지 매주 빠지지 않고 레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을 때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고요. 건강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편안한 신발, 제대로 된 수면 환경,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에 드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진통제만 드시면서 참고 계시나요? 딸이 괜찮은 쿠션 신발을 사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런 비싼 거 왜 사냐고 하셨대요. 엄마 한 번만 신어봐요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신어보셨대요. 그리고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발이 이렇게 편한 게 이상하다. 나
이때까지 뭘 쉬는 거야? 발이 편하니까 더 걷고 싶어지고,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잠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나 혼자 먹는데 뭘이라고 하시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해 쓰세요. 우리 세대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 문화가 강했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사시다 보면 내 취향이나 내 기쁨이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신가요?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오히려 공허함을 남깁니다. 비싼 걸 사도 뭔가 허전한 느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쓴 돈은 달라요.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쓴 돈은 오래오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물건보다 경험에 쓰세요. 건강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해 쓰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지갑을 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쓰려는 이 돈이 이 3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70살이 넘으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셨는데 자식들이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막상 제주에 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진작에 이럴걸.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억이 됐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자식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다고 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 가족의 앨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 사진은 지금도 자식들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고에 넣어둔 좋은 것 꺼내서 오늘 저녁에 드세요. 두 번째, 오래 가고 싶었던 곳 하나를 오늘 정하고 날짜를 잡아보세요. 세 번째, 배워보고 싶었던 것 하나를 오늘 알아보세요. 딱 이 3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아마 이미 뭔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한쪽이 뭔가 따뜻해지셨을 수도 있고 조금 뭉클하셨을 수도 있고 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붙잡아 두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이제 그 훌륭한 삶의 다음 챕터를 여실 차례입니다. 그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진짜 주인공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해보세요. 가장 맛있는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오늘 저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차려보세요. 그 밥 한 그릇이 새로운 챕터의 첫 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석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한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입사 동기 중에 제일 빠르대.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이 끝나면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작년에 아파트 옮겼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그 다음에는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요즘 매일 등산을 다니는데 청년 못지않아. 이 이야기가 30분 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고 계시지만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끝나나? 또 시작이네. 우리 아이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는 아파트 전세도 걱정인데, 나는 지난달에 약이 3개나 늘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즐거우라고 만났는데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더 피곤한 경험, 자리를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음에는 안 나가야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자식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적은 없으신가요? 내 건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적은 없으신가요?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셨을 거예요.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누고 싶은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비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회 심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비교가 됩니다. 특히 나보다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향 비교가 일어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7이 되면 이제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인이 특히 이 비교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랑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이 세 가지가 왜 노후의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자랑 대신 무엇을 해야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것 다 포기하고 자식한테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뿌듯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그 나눔이 반복적이고 일방적일 때 생깁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자랑이 반복되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과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취업입니다. 동창 모임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자식이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친구가 있어요. 둘째, 결혼입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 사위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딸은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셋째, 손주입니다. 우리 손주가 상을 받았다. 이런 자랑을 듣는 친구는 손주가 없으시거나 자주 못 만나시는 분일 수 있어요. 넷째, 학업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원에 갔다. 다섯째, 효도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 딸이 매주 전화한다. 이런 자랑도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한 친구,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이런 분들에게는 효도 자랑이 가장 아프게 들립니다. 이 5가지 영역 모두에서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내 기쁨이 상대방에게 비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이 잘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순전히 내 공은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 성취처럼 자랑하면 내 정체성이 자식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는 68세입니다. 아들이 유명 대학 교수가 됐어요. 김 여사는 모임에 나가실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셨대요. 처음 한두 번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이전 같지 않고 맞장구도 건성이 되고 슬슬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유를 모르셨대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가장 오래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아들 잘 된 거
우리 다 알아. 진심으로 축하해. 그런데 너 알아? 우리 모임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몇 명인지. 김 여사가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셨대요. 모임 5명 중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있는 친구가 1명, 자식과 연락이 끊긴 친구가 1명, 아들이 이혼해서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1명, 5명 중 3명이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던 거예요. 김 여사가 그날 밤 한참을 우셨대요. 그 이후로 김 여사가 달라지셨습니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시게 됐어요. 대신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게 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들은 잘 있어. 힘든 일은 없고. 그리고 힘든 친구에게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모임에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김 여사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거죠. 모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대요. 김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을 닫으니까 귀가 열리더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전에는 내 이야기 하느라 바빠서 친구들의 마음을 몰랐어. 이제는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한 선생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선생은 71살입니다.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취직을 했어요. 한 선생은 모임에서 아들의 해외 생활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모임에 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정 선생은 아들과 3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 선생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지만 한 선생은 눈치를 못 채셨어요. 어느 날 정 선생이 모임에 더 이상 안 나오시겠다고 하셨대요.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 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자. 한 선생이 그때야 깨달으셨대요. 나의 자랑이 친구를 모임에서 쫓아낸 거구나. 그 이후로 한 선생이 정 선생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산책하자 이렇게요. 둘이서 따로 만나시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자식 이야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3가지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 이야기하세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자, 2번째. 돈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곧 생존이니까요. 특히 은퇴 후에는 돈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을 건드리는 겁니다. 돈 자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적 자랑은 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간접적 자랑입니다. 이건 본인이 자랑인 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호텔이 정말 좋더라. 리모델링을 했는데 200만 원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은 본인은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은근한 재력 과시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일수록 돈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내가 밥 살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넉넉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 자랑에는 시기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돈 부탁도 따라옵니다. 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은 71살의 퇴직 사업가입니다. 은퇴하시고 동창 모임에 나가셨는데 어느 날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이 별 생각 없이 말씀하셨대요. 강남에 있는 건물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일이야.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대요.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주시더래요. 야, 네가 건물 이야기한 뒤로 몇몇이 좀 불편해하더라. 우리는 연금 쪽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 이후로 박 선생이 돈 이야기를 일절 안 하시게 됐습니다. 행동으로 넉넉함을 보여주시되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박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넉넉한 사람은 자기 넉넉함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 이 여사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카카오톡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여사는 67세입니다.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사진을 동창 모임단체 채팅방에 올리셨대요. 호텔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사진을 10장 넘게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채팅방에서 한 분이 조용히 나가셨대요. 그분은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이 여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많이 후회하셨대요. 카카오톡은 대면 대화와 다릅니다. 대면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심하게 자랑을 올리게 되고 상대방의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현명하게 다루는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숫자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간접적 과시에도 주의하세요. 셋째, 넉넉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 3번째, 건강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3가지 자랑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불안한 주제거든요. 60이 넘으면 주변에서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안 아픈 게 당연한 나이가 아닙니다. 건강한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나는 올해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었어.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어.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매일 약을 10알씩 드시는 분이라면요. 투병 중이신 분이라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건강 자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건강은 내 의지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줍니다.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은 70세의 퇴직 교사입니다. 건강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 선생은 친구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건강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매일 5km를 걸어.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야.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를 뜨셨대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시더니 한참을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보러 갔더니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계시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내가 매번 건강 자랑을 할 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친구 귀에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로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정 선생이 그날 이후로 건강 이야기를 일절 안 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게 됐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 불편한 데는 없어? 내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투병 중인 친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건강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그 전화가 항암 치료보다 더 큰 힘이 됐다고. 정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은 축복이지 능력이 아니야. 내가 건강한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운을 자랑으로 바꾸는 건 아프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더라. 조 여사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여사는 69세입니다. 관절이 좋으셔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모임에서 북한산 정상까지 2시간 만에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친구가 계셨어요. 그 이후로 조 여사가 등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바꾸셨대요. 내가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대신 산에서 본 풍경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건강 이야기를 배려 있게 다루는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건강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셋째, 운동이나 건강관리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능력 대신 과정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질까요? 자랑 뒤에는 3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인정 욕구입니다. 은퇴하면 인정받을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둘째, 존재 확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을 통해 나 여기 있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자랑이 많아지는 건 외로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피상적인 자랑이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자랑은 외로운 사람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자랑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실 수 있어요. 저 사람 자랑이 심하네 하는 대신 저 사람이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랑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기쁜 일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일기에 적으세요. 감사 표현으로 전환하세요. 취미에 몰입하세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자랑 대신 품격을 보여주는 대화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 대신 질문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화의 중심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둘째, 칭찬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 한마디가 자랑 10마디보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셋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뭘 말할지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내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넷째, 공감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시면 조언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속상했을 거야.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도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 어제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다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자랑은 벽을 쌓지만 솔직함은 다리를 놓습니다.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모임에 나오시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이지만 감사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일곱째,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자랑은 나는 잘났다는 메시지이지만 조언 구하기는 너를 인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7가지를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내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 이 나이가 됐는데 각자 사는 이야기 좀 해보자.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동호회에서 내 건강을 자랑하고 싶을 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카카오톡에서 여행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보세요. 이 방에 이걸 보고 불편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3초 규칙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 3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불필요한 자랑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 72, 최 여사 69, 결혼한 지 44년이 되신 부부예요.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최 여사가 밥을 차려주시면 최 선생이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최 여사가 외출 준비를 하시면 오늘 좀 멋진데 하시고요. 최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선생이 산책을 다녀오시면 당신은 정말 꾸준해 존경스러워 하시고요. 이 습관을 시작하신 건 2년 전부터래요. 처음에는 쑥스러우셨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최 여사가 깨달으신 게 있으시대요. 집에서 남편한테 인정받으니까 밖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최 여사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해도 돼. 집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유 선생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 선생은 69세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유 선생은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모임에서 유 선생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래요. 사람들이 유 선생을 만나면 편안하다고 해요. 유 선생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존경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를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둘째, 배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한 번의 생각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유머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기를 웃음의 소재로 삼으실 줄 아세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실수도 하고 웃기기도 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이 3가지, 겸손, 배려, 유머. 이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비밀입니다. 입을 닫으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을 열면 존경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을 칭찬으로 바꾸는 40일 프로젝트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40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차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3초 규칙을 연습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 할 때 3초만 참으시는 겁니다. 둘째 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칭찬하세요. 배우자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게 직원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자랑 10개를 대체합니다. 셋째 주. 모임에서 질문을 3개 먼저 하세요.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질문 3개를 던지는 겁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좀 어때? 재밌는 일 없었어?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 카카오톡에 자랑 글 대신 안부 메시지를 보내세요. 여행 사진 올리는 대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보고 싶다 한 줄 보내시는 거예요. 다섯째 주와 여섯째 주. 앞에서 배운 7가지 대화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대화 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칭찬을 했는지, 경청을 했는지 이걸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 자랑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피세요. 3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돈 자랑은 구체적인 숫자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넉넉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셋째, 건강 자랑은 아픈 친구에게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건강은 축복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넷째, 자랑 뒤에는 인정 욕구와 존재 확인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밖에서 자랑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간접적 자랑에도 주의하세요. 여행 사진, 외식 사진, 쇼핑 자랑도 경제적 과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랑 대신 질문, 칭찬, 경청, 공감, 솔직함, 감사, 조언 구하기, 이 7가지를 연습하세요. 일곱째, 자랑 충동이 올 때 3초만 참으세요. 3초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여덟째, 존경받는 어른의 공통점은 겸손, 배려, 유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비밀이에요. 아홉째, 40일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랬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자랑할 것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가정을 지키셨고, 자식을 키우셨고, 이 모든 게 자랑스러운 인생이에요.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그게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카카오톡을 여세요. 자랑글을 올리려다가 한번 멈추시고요. 대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한 줄 보내보세요. 요즘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랑 한 줄보다 안부 한 줄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입을 닫으면 지혜가 열립니다. 마음을 열면 존경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멋진 어른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게 답장이 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은 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식한테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내 속사정도, 내 걱정도, 내 돈사정도, 내 건강 이야기도 숨김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한테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어쩌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지, 왜 내 진심이 닿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반부에 가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언제나 걱정을 쏟아내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뭔가 궁금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부모일까요? 조금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읽기 쉬운 만화책과 자꾸 들춰보고 싶은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만화책은 한 번 보면 다 압니다. 내용이 뻔하고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펼쳐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전소설은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고 다시 펼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다 말하고 다 털어놓은 부모는 자식에게 만화책이 됩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적당한 비밀과 신비감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고전소설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뭘 하고 계신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족 사이에도 신비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고 싶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벽을 쌓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비밀을 만들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비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리 존중받기 위해 남겨두는 여백 관계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보여줬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특정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고 이제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숨기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얼마 썼는지,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요즘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심지어 이웃집하고 다툰 이야기까지 전부 자식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은
걱정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전화가 오면 또 무슨 걱정 얘기겠거니 하고 잠깐 망설이다가 받게 됐습니다. 딸은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속을 다 보여줬는데 왜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냐고 속으로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사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파악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족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 무의식 중에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굳이 안부를 묻지 않아도 어떻게 사시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해도 된다는 느낌, 그게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의 걱정, 부모의 아픔, 부모의 재정 상황, 이 모든 정보를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모든 것까지 얹어지면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멀게 만들고 있나요? 이 답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과거 이야기,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두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장 잔고를 자식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눈에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부모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돈의 행방을 신경 쓰게 됩니다. 부모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혹시 손해보는 곳에 쓰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부모의 소비에 참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시작한 말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쓰는 느낌이 납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넉넉하게 품위 있게 살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남겨두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다음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픈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건강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십시오. 아픔을 매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오늘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같은 무릎 얘기를 반복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걱정을 합니다. 두 번째도 걱정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슬슬 지쳐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한테서 또 무릎 얘기 나오겠지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되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몸이 아프신 건 사실이고 그 고통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한테 전달할 때는 한번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증상과 경과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식은 의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살면서 겪어온 억울한 일, 후회스러운 일,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깊은지 자식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이야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아, 또 그 이야기구나 하고 속으로 준비를 합니다. 경청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분명히 소중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무 때나 꺼내지 마세요. 특별한 순간에 자식이 정말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꺼내는 이야기는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매번 꺼내는 이야기는 배경음악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재산이든 건강이든 과거든 다 보여주고 다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하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쏟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독립적인 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혹시 연락이 올까 싶고, 저녁이 되면 왜 연락이 없지 싶고, 밤에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역설적으로 자식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에게는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여러분 연락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해하고 왜 연락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반면에 항상 바쁘게 자기 삶을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지만 연락이 없어도 자기 삶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오히려 더 연락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으로 꽉 차 있을 때 자식은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요즘 뭐 하시나? 어떻게 지내시나? 한번 연락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립적인 일상을 만들까요?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식한테 할 때도 다 말하지 마세요. 요즘 바빠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뭐가 바쁘냐고 물으면 요즘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정도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은 궁금해집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요즘 뭘 하시는 거지? 그 궁금증이 다음 연락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 연락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식에게는 연락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적당히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자식한테 숨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왜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군사 경계선처럼 서로 넘어오지 말자는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경계선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담장이 있어야 이웃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경계가 없으면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합니다.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럽습니다. 맞이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반대로 아들이 부모님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합니다. 그 돈 왜 쓰냐? 그 사람 왜 만나냐?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상처를 입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멀어집니다. 경계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경계선을 만들면 좋을까요? 첫째, 자식의 가정사에는 먼저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느리가 어떻다, 사위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식이 먼저 조언을 구할 때만 그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둘째, 자식 집 방문은 미리 약속을 잡습니다. 불쑥 방문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해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언제 오면 괜찮겠냐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훨씬 환영받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섭섭하고 외로운 마음은 당연히 드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전부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멀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넷째, 내가 받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비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자식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식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절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창문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실제 대화에서 신비주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신비주의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자식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대화 예시를 가지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제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뭐라 하는데 거기다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잠깐 다툰 것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몸도 더 안 좋고 너는 요즘 어떠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대답하면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다음번 전화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신비주의 방식으로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바빠. 새로운 거 좀 배우고 있거든. 너는 어떠냐? 자식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가 요즘 뭘 배우는 거지? 궁금해집니다. 뭐 배우세요?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살짝 말해주세요.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돈은 좀 어떠세요? 충분하세요? 다 보여주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통장에 얼마 있긴 한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좀 빠듯해. 근데 이번 달에 보험료도 내야 하고 거기다 병원비도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야. 네가 좀 보태줄 수 있겠냐? 이 대화 이후에 자식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고 다음에 전화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신비주의 방식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되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핵심만 간결하게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질문에 100% 답하지 마세요. 20%는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자식이 다시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화할 때 감정 조절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걸 바로 표현하고 싶으신 게 당연합니다. 왜 연락이 없었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다음 연락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연락하면 또 서운하다는 말 들을 것 같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밝고 여유 있게 반겨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감정을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본문 챕터입니다. 신비주의의 완성, 그리고 관계를 되살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문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커튼이 없는 창문은 어떤가요? 밖에서 안이 다 보입니다. 낮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불편합니다. 사생활이 없으니까요. 보는 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다 보이는 건 신비롭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적당히 커튼이 쳐진 창문은 다릅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데 아니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가족 관계가 바로 이 커튼과 같습니다. 적당히 가려진 커튼이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답고 궁금하고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고 행동이 바뀌면 자식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시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덜 합니다. 내일은 자식 전화 기다리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합니다. 모레는 자식의 질문에 조금 짧게 여유 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식의 관심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데 쓰던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씁니다. 자식 걱정을 모두 털어놓는 대신 내가 즐거운 이야기를 찾습니다. 자식의 삶의 기대는 대신 내 삶을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자신이 더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자식이 알아챕니다. 엄마가 요즘 달라지셨네. 아버지가 요즘 더 멋있어 보이신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신비주의는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삶을 충분히 사는 사람이라고. 자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기 삶을 즐기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그 빛이 자식을 끌어당깁니다. 그 빛이 먼저 연락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상대방의 관심과 존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바뀌는 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둘째, 재산과 건강과 과거 이야기는 필요한 만큼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보호합니다. 셋째, 자식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나만의 바쁜 일상을 만드는 것이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다섯째, 대화할 때 20%의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자식이 다시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신비주의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살 때
가장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오늘은 조금 짧게 대답해 보세요. 아빠 요즘 좋은 거 배우고 있어. 이 2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걸 털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을 조금 바꾸면 그 사랑이 훨씬 더 멀리,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라 적당히 가려진 커튼이어야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당한 커튼을 치세요. 자식이 그 커튼 너머를 궁금해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 부모와 안 받는 부모, 어떤 부모가 더 존중받을까요? 돈과 관계 사이의 심리학, 다음 영상에서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